첫 번째 입론을 맡은 최지원입니다. 10월 29일 1차 촛불 집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힘을 모아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는 뛰어난 시민의식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외신에게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의 물리적인 대립을 피하고 평화 시위를 연호하며 폭력 없는 시위를 대한민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광화문 촛불 집회 중 한 시민이 경찰에게 장미꽃을 내어준 이 사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12월 9일 대한민국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평화 시위를 통해 정부를 압도했고 또한 우리는 박근혜 최종 퇴진까지 끝없는 평화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의 중점은 평화 시위 우위성에 있지 않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항상 평화 시위를 해야 하냐가 이번 토론의 중점입니다. 논의를 위해서 시위의 정의 그리고 시민 불복종의 정의를 각각 내려보고자 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시위란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 당국이나 관련 조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반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도하는 공개적이고 집합적인 의사표현 행위입니다. 이 정의는 시위의 두 가지 목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정책 당국이나 관련 조직에 의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일반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폭력 시위는 비폭력 시위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없다가 저희 측의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2차 연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해서 시민 불복종의 정의를 통해서 폭력 시위를 하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사회학 사전에 의하면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 신념이나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믿는 국가의 조치에 대해 법을 무릅쓰고 하는 비폭력 저항 행위를 뜻합니다. 시민 불복종에서는 한 가지 논쟁이 주로 논의됩니다. 이는 정의에 입각한 것인 한 왜 비폭력에 머물러야 하는가입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답하기 전 폭력에 대해 정의를 확실히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폭력은 통상적인 의미의 정당성 없는 힘의 행사가 아닌 시민 불복종에서의 폭력입니다. 이때 폭력의 의미는 정당성 없는 불법한 힘의 사용 가운데서도 특히 직접적으로 신체적 방해나 물리적 손해를 가하는 것에 국한시킵니다. 이어서 논의에 대한 대답으로 한나 아렌트의 폭력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력론에 의하면 의도와 상관없이 폭력이 사연될 경우 우리는 국가 안의 폭력의 체제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시위가 실패할 경우 국가는 폭력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먼저 폭력을 썼으니 국가는 방어권에서 썼을 뿐이라는 논리로 말입니다. 게다가 시위가 성공했다고 해도 폭력의 체제 속에서 더 큰 세력을 가진 자들이 국가를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폭력 시위는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폭력을 인용하는 사회, 더 안 좋은 사회를 만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폭력의 굴레에 묶여 시위의 본래 목적인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과 상반된 결과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폭력 시위는 시민들에게 모월 전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민의 상대인 국가는 전문화되고 기술적으로 무장한 폭력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의 무장력은 모든 방면에서 뒤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폭력 시위는 시민들의 도덕성을 훼손할 뿐 그 목적은 실제로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이러한 당위적인 측면을 근거로 시위는 항상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교체조사 해주세요. 정한재 씨, 예, 교체조사입니다. 큐. 안녕하세요. 네. 폭력 시위가 집권 세력의 선제적인 폭력으로 의해서 나오는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천천히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네. 드릴게요.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마치 대표적인 네. 평화 시위였는데 일본이 평화 시위를 하는 우리 시민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에 의해서 3.1운동이 지방으로 퍼져가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시위로 발전이 되는데 이런 폭력 시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아니면 상대방이 먼저 그렇죠. 폭력을 가했을 때 상대적인 어떻게 해야 되냐. 폭력이면서 네, 저희는 이 역시 저희 당위성의 논리를 이용해서 한번 제 주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가 폭력을 가했을 때 만약에 시민 측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을 가한다 했을 때 결과가 과연 더 좋아질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부명 같은 경우는 폭력 시위를 해서 성공한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과연 그 폭력이 그 이유가 그 성공한 이유가 폭력이냐 아니면은 시위냐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나눠서 보면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한 가지 변수가 있고 또 다른 변수는 폭력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폭력이라는 변수가 비폭력으로 변화했을 때 그 무고한 시민들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더 이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주장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2차 이론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네. 폭력 시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신데 저는 그런 시각이라면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저격이나 윤봉길 의사 의혹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입장으로 보면은 충분히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저희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났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저희 입장으로는 만약 그게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분위기가. 자, 8조 첫 번째 입니다. 자, 김수찬 씨. 네, 준비됐습니까? 예. 수찬이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말이죠. 테니스 스매싱 한번 날려보세요. 네,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반대측 첫 번째 입론을 맡은 김수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촛불 시위에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네, 뭐 끝까지 평화와 품위를 잃지 않았던 우리 모두가 너무 자랑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언제나 항상 비폭력 평화 시위의 기조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항상이라는 말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그렇지 않았지만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력이 위협받아도 끝까지 평화적인 기조를 지켜야만 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인 폭력 시위는 안 되겠지만 방어적 성격을 가진 폭력 시위는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당 방위로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근 박 대통령의 탄핵 촉구 시위가 끝까지 평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이전과는 달리 시위대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선제 진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최근의 성공 사례를 보고 비폭력 시위만을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뒤돌아 보았을 때 비폭력 시위만을 고집했던 저항권 행사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면 간디의 비폭력 운동입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간디의 비폭력 운동은 많이 미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상을 보면 잔혹한 진압을 영국이 가해서 인도의 비폭력 운동은 독립하기 14년 전에 이미 끝이 났고 결국 다른 국가들과의 폭력적인 충돌을 야기했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운동은 비폭력적 저항권 행사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투영된 명백한 미화입니다. 또한 3.1운동도 처음에는 비폭력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일제의 잔혹한 진압으로 인해 폭력적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저항권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자연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우리의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공권력이 부당한 폭력을 행사해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정당 방위로서 방어적 성격의 폭력 시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19 혁명은 이러한 원칙을 지켰던 대표적인 사례이기에 4.19 혁명의 그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헌법 전문에까지 표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번 촛불 시위에서 경찰이 먼저 체류액이 섞인 사수차를 동원하거나 이런 식의 폭력적인 진압을 시도했다면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평화적인 기조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었다면 그래도 비폭력적 시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폭력 시위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감으로 더 큰 폭력 시위로 전환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았을 때 비폭력 시위만을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의 부당한 공권 행사는 명백한 폭력이기에 이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서 명백한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적으로 방어적 폭력을 수반한 저항을 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선제적인 폭력 시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방어적 성격의 폭력 시위는 명백한 정당방위입니다. 지금까지 반대 측 첫 번째 입론자 김수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구성을 해주세요. 한지민 씨. 태블릿 PC가 등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하버드대학교가 아니고 덴버대학교에 있는 체누웨스 교수에 따르면 폭력 시위보다 비폭력 시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유한 정책을 편다거나 제한적인 양보를 할 확률이 12배가 높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화 시위가 폭력 시위보다 정부의 그 반응적 차원에서도 조금 더 유하게 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비폭력 시위가 성공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견해를 펼치는 것은 약간 조심스러울 수 있으나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비폭력 시위를 통해서 정부의 유한 방식을 이끌어낼 수 있더라도 비폭력 시위를 통해 정부를 부당한 정부를 무너뜨릴 수 없으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폭력 시위를 계속하자면 제 견해로는 정부가 조금 국민의 의사를 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부를 무너뜨려야 그들의 방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일단 무너뜨리지 않고 전에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폭력 시위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방금 맞죠?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누웨스 교수의 실증적인 연구에 따르면 323개의 애널리시스 그 분석을 해보았을 때 19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사례 중에서 3.5%가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그 시위는 모두 성공을 했고 3.5%를 넘었던 시위는 모두 평화 시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모자랐던 것 같고요. 저 또한 3.5%의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7조 두 번째 입문자 한지민 씨. 네, 준비됐습니까? 네. 네, 큐. 네, 안녕하세요. 찬성 측 두 번째 입론을 맡은 한지민입니다. 저희는 앞선 첫 번째 입론에서 항상 평화 시위를 해야 하는 당위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평화 시위가 폭력 시위보다 더욱 효율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효율성 차원의 접근입니다. 우선 아까 말했던 시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시위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시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책 당국이나 관련 조직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저희는 항상 평화 시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정책 당국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채택해야 할까요? 정책 당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들, 즉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에게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출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다시 선출되지 못함입니다. 선출의 주체는 바로 다수의 시민이기 때문에 선출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다수의 시민이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책 당국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수의 시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실제로 에리카 체누웨스 덴버대학교 교수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전 인구의 3.5%가 넘는 사람들이 참가한 시위는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시민을 시위로 불러내기 위한 것은 바로 어떠한 방식일까요? 바로 평화 시위입니다. 체누웨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평화 시위는 폭력 시위보다 그 규모가 4배 이상 크다라고 합니다. 또한 3.5%를 넘었던 모든 시위는 평화 시위였습니다. 폭력 시위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많은 힘이 요구되기 때문에
참가할 수 있는 집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 시위의 경우에는 어떠한 육체적인 능력을 가졌더라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모든 집단이 시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11월 촛불만 해도 가족, 연인, 학생 등 기존 시위에선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단위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역시 평화 시위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 회피적인 사람들은 수적인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야 시위에 나올 텐데 평화 시위를 통해서 다양한 집단을 흡수하게 되면 그 수를 기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광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시위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화 시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목적은 어떨까요? 이에 대해서는 관점을 조금 뒤집어서 왜 폭력 시위여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프레임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프레임이란 생각의 틀로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전략적으로 짜인 틀 속에 먼저 제시하고 규정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그 이론입니다. 시위가 폭력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시위에 반대하는 언론은 그 시위를 폭력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둘 요인이 생깁니다. 폭력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언론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은 시위 참가자가 왜 시위를 벌이고 있는지보다는 그들이 폭력을 사용한 것의 잘잘못을 가리는 데 급급할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민중 총궐기 당시에 달린 댓글들을 가져왔습니다. 맨 마지막 보이시죠? 근데 왜 저 아저씨들 무얼 위해서 저렇게까지 시위하시는 거예요? 진짜 궁금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 폭력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대중들은 왜 시위를 했는지가 아니고 어떻게 시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폭력 시위는 일반 시민에게 시위의 목적을 알리는 것마저 실패하는 부적절한 수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평화 시위는 당위성뿐만 아니라 수단의 효율성과 적절성 측면에서도 폭력 시위보다 낫다라는 결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찬성 측은 다시 한번 시위는 항상 평화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고요. 네, 아까 제가 워낙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문 하버드 교수님께서 덴버대학. 덴버대 네, 3.5%가 넘는 인증들이 거리에 나오면 성공을 했고, 근데 그 시위는 모두 평화 시위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예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책을 읽어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 시위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 당연히 충분히 성공했던 시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거 같은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 평화 시위가 성공했던 적에는 공권력의 선제적인 진압이 없었나요? 그러면? 제가 논문을 직접 읽어본 결과로는 그 탄압적인 정권에 대해서도 평화 시위가 폭력 시위보다 성공 확률이 6배 이상 높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인 공격이 있었음에도 평화 시위가 유효했다라는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옆에서 동지가 총을 맞고 곤봉을 맞고 이런 식으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생명권이 위협을 받아도 끝까지 평화적인 기조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폭력 시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인 측면을 봐야 합니다. 시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이 우리는 폭력 시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의 체제 안에 폭력이라는 체제를 끌어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냥 그 국가는 폭력적인 국가로 변할 뿐인 것이죠. 폭력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고 세계 내에서 폭력이 계속 상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근데 폭력 시위로 정권을 끌어내려도 그 정권이 비폭력적인 정권으로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일단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이라 나중에 네, 저는 일단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네.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주제조사 끝났고요. 자, 2분 가지고 다시 최종. 한 나왔나? 미안해. 오케이. 네. 한결이 두 번째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강전 마지막 입론자 정한결입니다. 정치적 시위는 항상 비폭력 평화 시위로 해야 하는가에 반대측 정한결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물론 외국 언론도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를 보여주는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평가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평화적이고 성숙한 시위 문화를 보여주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옳은 판결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평화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수찬씨의 인물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 겪어왔습니다. 대표적인 평화 시위이죠. 3.1운동에서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과 학살을 멈추지 않았던 일본,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했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바다에 버리고 4월 19일 시위를 한 학생과 시민들 향해 무차별 발포를 한 경찰국, 신공무 세력 퇴진 및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던 광주 시민들에게 폭력과 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계엄군과 정부 또한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그런 역사를 지닌 우리의 현재는 어떨까요? 우선 서울대의 문제로는 소통과 협의 없이 실캠퍼스 이전 사업을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학생 사찰을 서슴지 않았던 성당의 총장에 대해 학우들은 총장실 점거를 통해 반대의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아니 이제 법적 절차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횡포를 알게 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 속에 휩싸였습니다. 역사적 사례들처럼 살인과 같은 직접적인 생존권의 침해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권리들은 여전히 침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한 침해를 겪을지 모릅니다. 저희 반대측은 평화적인 시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화적인 시위만으로는 끝날 수 없는 상황이, 촛불만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는 폭력이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행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폭력적 시위가 죄 없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행동에 합리화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처럼 집권 세력의 무력 진압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시위가 자연스럽게 무력 저항으로 발전하였듯이 방어적인 성격의 폭력 시위는 사실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만약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일제강점기처럼 일본군의 칼에 찔려서 혹은 군사 독재 시절처럼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은 상황이라면 하다못해 돌멩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권 세력의 폭력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평화 시위를 주장해야 할까요? 기울여 놓은 시설을 다시 평행한 방법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 두 가지를 논의하고 있고, 저는 그것의 효율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 시위는 시민들을 모은다는 힘 인정합니다. 하지만 폭력 시위도 평화 시위보다 더 위협적인 위기의식을 심어줄 수는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의 효율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평화적인 방법만 존재할 수 있는지, 평화적인 방법만 존재해야 하는지, 그 항상이라는 회기라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주장하면서 이만 인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분석 해주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폭력 시위가 성공했다고 하는 각종 사례들을 들어주셨습니다. 당위성 성공했다는 중에서 사례가 아니고 폭력 시위가 꼭 필요한 사례였다는 꼭 필요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권이 내려올 때 민주화운동 이승만 정권이 내려왔습니다. 이는 폭력이 분명히 사용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회구역에서 네,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정권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은 투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렇죠. 폭력이 사용됐죠. 자, 그 뒤에 전두환 대통령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전두환은 그렇죠. 쿠데타. 자, 이처럼 폭력이 폭력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게 왜 입증이 되죠. 폭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 폭력적으로 내려가게 된 거에 인정을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사례들에서 네네. 폭력 시위로 내려갔습니다. 그 뒤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에서도 인정을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네, 근데 그 사례의 역사- 연관성을 좀 뒷받침해줄 자, 역사적 사례를 봤을 때 물론 이거는 시위를 통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폭력이 방금 우리 당위성 측면에서 말씀한 것처럼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또한 그 뒤에 정권이 들어올 때도 폭력을 사용해서 정권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핑계거리 혹은 수단거리가 된다는 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일단은 폭력 시위로 해서 새로운 정권이
폭력 시위를 해서 기존에 있던 정관이 무너졌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정권이 꼭 폭력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이건 있지 그 않습니까?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네.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덴버 대학교의 최씨 교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최씨 교수 예,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서도 폭력이 결국 또 폭력적인 시위가 나왔다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예를 꼽은 이유는 방금 인원에서 이 두 가지 예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두 가지 대해서 직접적으로 꼽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이 폭력 시위가 직접적으로 다음 정권이 폭력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근거가 방금 당성 측면에서 많은 객관적인 정보를 이런 객관적인 정보는 다 연구하에 나온 것이므로 이런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아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에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